노영이가 결국 완전히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시민의 말을 왜곡한 적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유시민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해도 소용없답니다. 왜냐하면 노영이가 유시민 본인조차 모르는 무의식을 알아냈기 때문이랍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노영이 본인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도대체 뭘 비겁하게 하고 뭘 말을 안 지킨 게 뭐가 있어요. 난 내가 말한 대로 다 했는데. 욕을 먹거나 말거나 전 여러 번 말했고 여러 번 일관적으로 말했잖아요. 저는 틀린 거 없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섭섭하고 미안하지만 제가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근데 아마도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사과 안 했다고 그러겠죠? 유시민 작가에게 내가 솔직히 한마디만 더 할까요? 유시민 작가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다큐 관련해가지고 컴플렉스, 가방끈 컴플렉스 얘기한 거, 물론 그분이 그런 의도로는 안 말하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으로서 회고하면서 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노무현 대통령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대답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헉! 놀랬다는 거죠. 그거 옛날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몇 학번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검사한테 물어봐요. 그 당시 그런 거 물어보면 대통령 약 올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고.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마음 깊은 곳,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걸 가지고 저는 대통령을 솔직히 조롱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저는 그건 제가 사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야 너는 왜 본질을 왜곡하니? 너는 왜 본의가 아닌데 맥락을 왜곡하니 이래요. 제가 맥락 왜곡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본인은 그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대통령 지킨 사람이다라는 뜻에서 말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영이의 주장을 그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영이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랍니다. 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유시민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됩니다. 유시민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해도 안 됩니다. 노영이가 당신도 모르는 당신의 무의식은 그렇다라고 판정하면 끝입니다. 이건 반박이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유시민이 인정하면 봐라, 내가 맞았다. 부인하면 본인이 자기 무의식을 모르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가도 노영이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 사실을 가지고 유시민을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시민이 실제로 한 말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을 다시 무의식이라고 이름 붙인 뒤 그 무의식을 근거로 유시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마음을 제3자가 대신 만들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말합니다. 저는 틀린 거 없어요. 바로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틀릴 수 없는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가 부인해도 상관없습니다. 맥락을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나는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안다. 이걸로 끝내버립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사람의 무의식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그런 쪽으로 일관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했던 것 뿐이에요. 제가 틀렸나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그런 쪽으로 일관되게 설명된다. 이 말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분석은 여러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가능성을 비교하고 그 다음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먼저 정답을 써놓습니다. 유시민은 마음 깊은 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했다. 그리고 나서 유시민의 과거 발언을 찾아옵니다. 이 행동도 그 정답에 맞춰봅니다. 저 행동도 그 정답에 맞춰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침묵도 가져옵니다. 유시민의 해명도 가져옵니다. 심지어 유시민이 부인하는 것조차 본인도 자기 무의식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자료가 처음 정해놓은 답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건 증명이 아닙니다.
정답을 먼저 써놓고 현실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틀립니다. 저도 틀리고 유시민도 틀릴 수 있고 노영이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무서워지는 순간은 틀린 순간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마지막 가설을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실을 확인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실은 진실을 찾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자기 확신을 지키기 위한 재료로 전락합니다. 필요한 장면은 남기고 불편한 맥락은 버리고 그래도 빈칸이 생기면 상대의 의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이번처럼 무의식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상대에게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인정해도 유죄, 부인해도 유죄, 설명해도 유죄, 침묵해도 유죄. 왜냐하면 판결이 증거보다 먼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방식이 대개 이런 식입니다. 먼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결론부터 정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나쁘게 보입니다. 웃으면 비웃는 것이고, 화내면 본색이 드러난 것이고, 해명하면 변명하는 것이고, 침묵하면 찔리는 것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이미 만들어 놓은 악인의 서사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은 약점이 아닙니다.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 안전장치를 제거해버리면 자신은 점점 잔인해져도 끝까지 정의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자르고도 정의, 맥락을 지우고도 정의, 하지 않은 생각을 만들어도 정의, 무의식까지 대신 만들어줘도 정의. 정답을 먼저 가진 사람에게 상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답을 증명하기 위한 등장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노영이는 그 정답을 만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반응까지 가져옵니다. 노영이의 논리를 그대로 놓아보겠습니다. 유시민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학력 콤플렉스와 관련된 말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 당황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해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표현을 불편하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결론이 띱니다. 그래서 유시민의 마음 깊은 곳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심리가 있었다. 그 두 문장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가 불편했을 가능성과 말한 사람에게 조롱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명제입니다. 특히 의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조롱했다라는 주장까지 가려면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 빈칸을 노영이 자신의 심리 해석으로 채워버립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침묵에서 유시민의 무의식까지 읽어낸 겁니다. 정말 놀라운 점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을 뿐인데 수십 년 뒤 그 침묵에서 다른 사람의 무의식까지 발굴해냅니다. 고고학도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자극했던 검사와 유시민의 과거 질문을 비슷한 장면으로 놓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관계가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정치적 맥락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었다는 공통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맥락을 전부 지우면 둘을 비슷한 장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영이는 자신은 맥락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참 묘합니다. 맥락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면서 비교를 성립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맥락부터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글까지 가져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진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봉군이라고 하는 그 판결의 전 부국장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이 페이스북에 이거 있어요. 이혼녀에게 누군가 이혼녀 컴플렉스 있으시죠?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보다 더 성공했고 훌륭하게 되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상찬인가? 야리꾸리 찝찝한 덕담인가? 유시민이 노무현 보고 학력 컴플렉스 있으시죠? 라는 말이 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대답 안 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요, 우리가? 제가 이 말을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심리학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런 말 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사과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과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박사 수료했어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까지 꺼냅니다. 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심리학을 공부했고 강의도 오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다고 타인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의를 10년 했다고 상대에게 당신 마음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라고 말할 권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학력은 논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경력은 증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심리학을 오래 공부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몇 개의 행동만 보고 누군가의 내면을 단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몇 장면 보고 무의식적으로 저런 것이다. 결론 내리면 끝인데 말입니다. 학문이란 나는 많이 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영이의 이야기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심리학이 자신을 의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증처럼 사용됩니다. 나는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 마음을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해석한 당신의 마음이 더 진짜다. 이건 학문의 힘이 아니라 학문의 권위를 자기 확신에 빌려온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영이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틀린 거 없어요. 저는 이번 방송 전체를 듣고 나니 오히려 이 말이 가장 섬뜩하게 들립니다. 틀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인도 틀리고 학자도 틀리고 평론가도 틀리고 시민도 틀립니다. 문제는 틀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을 다시 봅니다. 원본을 다시 봅니다. 상대의 설명도 들어봅니다. 내가 놓친 맥락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면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틀린 게 없다는 전제를 먼저 세우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상대가 동의하면 내가 맞다는 증거. 상대가 부인하면 상대가 자기 무의식을 모른다는 증거. 사람들이 비판하면 내 말을 오해한 증거. 자신이 사과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 모든 길이 결국 나는 옳다라는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평론은 굉장히 추악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보다 자기 확신이 중요해지고 사람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서사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는 생각하고 설명하고 반론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야기 속의 악역으로 변합니다. 저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가 꼭 욕설이나 폭력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스스로를 설명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당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진짜 마음은 내가 안다. 이 말보다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말도 드뭅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 자리에서조차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민주당원과 민주시민들에게 계속 내놓는 것도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사람들이 원본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말을 들으면 사실과 추론을 구별하지 못하고 전문가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시민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틀렸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마지막 가설을 지워버렸을 때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추악해질 수 있는가. 처음에는 맥락 하나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는 의도를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가 하지 않은 생각을 넣습니다. 마지막에는 상대가 아니라고 말해도 당신의 무의식은 그렇다 하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정의로운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확신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 브레이크의 이름이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입니다. 그 질문이 살아있는 동안 소신은 소신으로 남습니다. 그 질문을 죽이는 순간 소신은 독선이 되고 확신은 맹신이 되고 해석은 판결이 되고 비평은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먼저 정해놓고 세상의 모든 사실을 그 정답에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악마와 싸우면서 자신은 끝까지 정의롭다고 믿게 됩니다. 노영이가 지금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할 무의식이 있다면 유시민의 무의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왜 이렇게까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저는 그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이 틀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지워버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진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